연초에는 시장이 연준이 얘기한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금리에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연준이 이를 달래기 위해서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비웃기나 하듯이 금리는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에 달해서 과거 같으면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놨을 만한 사안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세상이 달라진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고 했었는데 5% 상승을 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 숫자가 나올 때 한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을 회복을 하는 형태로서 끝났고요. 이렇게 됐는데 미국의 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년 대비해서 5%이지만 작년이 4월, 5월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 전에 비해서 0이었어요, 제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의 평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0에다가 5%니까 나눠 보면 2.5%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5%로 올라간 것이고 기저적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5에서 3%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 거냐, 안 그러면 이게 다시 1%로 내려올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네. 지난달에 4.2%도 사실 작년 3월 달도 0.3%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개를 나눠보면 대충 한 2.5% 정도 나와요.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네, 지금 나오는 뭐 5%, 4%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거는 네. 그냥 원래 숫자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근데 그렇게 치부하고 뭐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쌓여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밑에 쌓여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게 우리가 여름쯤부터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활동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최근에 구인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은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미 쌓여가고 있는 것들에다가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계속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 그러니까 작년하고 합쳐서 평균을 내보더라도 이게 3%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으로서는 2 내지 3%를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다가 목표니까 예.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그냥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기저효과가 사라지더라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물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장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어제 1.44%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내려갔는데 이게 어제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보면 긴축에 관한 가능성이 나오든지 또 뭐 불리한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완전히 1.77%로 해가지고 피크를 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건지 이런 앞으로의 금리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장의 머니게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머니게임 봐요. 성격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특별한 행동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쏠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채권시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흔히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건데
뭐 야구에서도 스퀴즈 번트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3루주자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 스퀴즈 되는 건데 아주 짜내기를 하는. 네, 아주 짜내는 거죠. 근데 이게 숏 스퀴즈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채권 시장이 약세로 갈 것 같다. 연준은 뭐 테이퍼링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다는 숏 포지션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급작스럽게 최근에 입찰에 국채 입찰에 외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입찰을 받으려고 했던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 입찰을 못 받고 물량 스퀴즈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여기저기서 채권을 구한다고 막 전부 다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마치 게임스탑이나 AMC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숏 스퀴즈를 유발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네. 뭐 시장이 늘 펀더멘탈에 따라서 어떤 추세에 따라서 움직인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예, 특히나 그렇죠. 예, 이게 연준이 저는 6월달 FMC에서 그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시장의 많은 분들은 또 9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공백 상태인데 공백 상태에서는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힘에 의해서 쫙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런 국면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 이 숏스퀴즈가 굉장히 좀 빈번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국채금리도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형태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결과도 결과고 그 다음에 또 그 뭔가 이 그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기지 채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이제 걷어들일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여러 채권들 중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서 그 테이퍼링을 접근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FOMC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F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자고 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이번에 테이퍼링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다시 끝날 것이냐, 예. 아니면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곧바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줄이느냐.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 달에 한다도 있고 이번 달에는 힘들 것이다. 아마 좀 더 논의를 하고 9월 달부터 하지 않겠는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뭐 그나마 다 이 의견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근거는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시장을 그렇게 놀라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9월 달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들 그 정도쯤 할 수 있다라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 근데 저는 그보다는 좀 더 6월 달에 곧바로 실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 강조를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너무 그렇죠. 너무 과열돼 있는 있는 형태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걸 진정시키지 않으면 버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연준이 조장을 해왔거든요. 예.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지금 올해 한 400억 불씩 사면서 예. 연준이 작년에 잘못 판단한 거죠. 이게 팬데믹 때문에 주택 시장이 굉장히 침체로 빠질 거다라고 걱정해서 모기 채권을 많이 사면 주택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그게 이제 과열로 가버린 상황이에요. 오히려 과열 뭐 돼버린 형태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지금 이 한시밥비 일단 모기 채권 사는 것부터 예.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모기 채권 400억, 국채 800억 해서 자산 매입 계획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이게 국채든 모기 채권이든 어쨌든 매입을 줄이면 테이퍼링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에 이제 시작하지 않겠는가. 더 3개월 늦추고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여유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6월 달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걸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다면 모기지 채권서부터 매입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런 형태였었더라고요. 총재든지 누구든지 아무튼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이 나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형태로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도 그렇고 지난달 금통위도 그렇고 오늘 나온 것 얘기도 보게 되면 일단 아무튼 총재를 그 입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했던 것처럼 연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그 연내에 인상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지금 걱정하는 것이 사실 가계 이자 부담이 급증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 가계가 전부 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거든요. 고정금리로 대정을 받고 있어서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가계 이자 부담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나중에 경제가 진짜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한 2023년, 2024년에 가서나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릴 거거든요. 예. 지금 제로를 한 번에 뭐 불과 1년 만에 2% 이상을 올려버리고 3%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인상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렇죠. 미국하고 예. 펀더멘탈이 다른 것이죠. 가계 이자 부담이라는 게. 그래서 미리 조금씩 이제 예방 접종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올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갖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을 우리가 이제 서두르긴 합니다만 예.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그게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낮은 금리를 조금씩 그러면 올려갑시다. 정상화시킨다 이런 예. 측면에서. 예. 근데 금리를 정상화시켜도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될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정상화다. 이걸 지금 한국은행으로서는 계속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게 되면 가계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데 예. 그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변동금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이제 가계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정치적인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미 연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은행이 가계한테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를 엄격하게 막아놓은 것이죠. 그래야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좀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여론에서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꺼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올해 내 인상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뭐 올해 내든 아니면 내년 초든 한번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주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서서히 올려가야죠. 언제까지나 이 금리를 뭐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정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금리 덕분인지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주요국 시장을 보면 성장주가 강세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 국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시장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성장주 가치주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비싼 주식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민감주 이런 것 같아요. 나스닥은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고 이쪽은 이제 뭐 우리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말씀하신 질문하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성장주 가치주에서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제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면서 가치주가 올라가고 어제도 그런 패턴이죠. 어제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우존 지수는 못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갑니다. 나스닥이 올라가죠. 네, 요게 이제 성장 가치로 볼 수도 있고 다우존스의 경기 민감주가 금리 떨어지면서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올라가고 경기 방어주들이 뭐 금리 저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들쭉날쭉 엎치락뒤치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주가의 추세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테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든 또는 뭐 성장주든 이게 한동안 끌고 가고 그럼 격차를 띄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고 또 다시 격차를 내고 이런 식이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에서 나타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성장, 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추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오르고 이러는 것보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올랐고 그다음에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추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존송 씨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존송님이 미국의 고용 시장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 지표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됐든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좋은 시장이 그 주식 시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그 질문이 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 이게 미국은 지금 제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경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 체제의 우수성을 이제 각국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성장을 계속 끌고 가는 버블 같은 걸 안 만들면서도 성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을 끌고 가면서 체제가 봐라 이런 체제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걸 서로 간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경기 침체로 가서도 안 되고 버블 붕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뭐 어떻게든 성장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최근에도 공화당까지 합의를 하면서 인프라 투자도 내놓고 예. 이런 재정 지출 계획을 계속 내놔요. 거기에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재정을 퍼부어서라도 경제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버블을 막기 위해서 테이퍼링 같은 것도 하겠다. 근데 그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거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뭐 주식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테이퍼링이 왜 하느냐? 이게 계속되는 성장에서 버블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장기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굳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별로 그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한 번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네. 결과는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채권 매입하는 규모 월 200억 유로의 이 채권 매입하는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논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22가 올해 초에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작년하고 올해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예. 이 금리를 아무리 낮춰놔도 이 자꾸만 유로화의 강세가 계속되는 거죠. 예, 달러가 그렇죠. 계속 약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을 22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미국은 돈을 많이 푸는데 유럽은 돈을 안 풀어서 그렇다 그런 비난을 계속 하니까 예. 22가 돈 풀기 규모를 몇 달 전에 이제 대폭 늘려놨죠. 그것 때문이죠. 어쨌든 그때부터 달러와 약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예. 심지어 좀 강세로 가기도 했고 최근에는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22는 지금 뭐 경기 생각하고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로화의 강세를 막아야 된다라는 막아야 게 된다. 예, 그게 이제 경기 회복에 유럽에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예. 유럽도 최근에 뭐 리쇼어링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자동차 이 전기차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거 투자를 크게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유럽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유로화의 강세를 막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유럽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낮은 금리와 이제 양적 완화 계속 해 나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기보다는 환율 쪽에 보다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 들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권회사들이 하반기 전망하고 한 거를 쭉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골디락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내외 경제나 주식시장 이게 골디락스의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이런 그 경제와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상무님은 어떠십니까? 이 의견에 찬동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가능한 것 같은데 예.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예, 너무 돈이 많다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너무 뜨거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국면이 계속 아마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지금도 그러는데 뭐 테이퍼링 한다 그래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리가 훅훅 떨어져 버리는 예, 예, 이런 예. 일들을 일어나는데 금리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또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가 예.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너무 뜨거운 국면으로 확 넘어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죠. 연준이 테이퍼링 하면서 장기 금리를 올리고 이걸 막으려고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동안 퍼부어놓은 돈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상황에서 경기 둔화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예.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뭐 거기다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 있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골디락스 장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블 움직임을 계속 중앙은행이 과연 이걸 잘 차단할 수 있겠는가? 예. 근데 시장은 계속 이제 많은 돈과 뭐 성장 계속 갈 거 아니냐? 이거 2022년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것 같다. 요게 요즘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 둔화가 시작될 것이다. 경기 고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급격하게 2023년까지도 경기가 계속 확장 국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디락스 상승보다는 계속되는 경기 호황 속에서 이 버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유동성이 골디락스 형태가 되는 거를 막고 오히려 붐을 더 만들어 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근데 뭐 지금 상태로서는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뭐 연준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장기 금리를 올려서 이 버블을 막으려고 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게 2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병목 현상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원래 2분기도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좀 많이 약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면 1분기보다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좀 그런 평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단기 바닥을 쳤다. 이제 병목 현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 둔화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단기 바닥에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의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핫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2분기 실적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요거보다는 크게 악화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재고만 확보하고 생산이 줄어들고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2분기에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2분기에 끝나고 3분기쯤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병목 현상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수주일 이내에 아마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연준에 이번에 6월 FMC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연준이 제일 정확하게 봅니다. 각 지역에서도 연방은행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진짜 그 기업의 재고 현황을 다 들여다보는 데가 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백악관처럼 수주 이내에 끝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적이 이제 1분기 좋았다가 2분기 좀 떨어졌다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실적 자신감을 갖고 이제 상승 그동안에 이게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과 연준의 본격적인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코스피 자체는 뭐 장중 사상 최고치에도 거의 근접했으니까 그 뭐 크게 여기에서 넘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뚜렷한 주도주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순환을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이러는 상태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상태로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를 또 탄생을 시키는 형태로서 갈까? 이렇게 그 어떤 쪽을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게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게 사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움직인 경기 민감주들은 아무래도 좀 뭐 이게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많이 움직였고 예.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진짜로 사람들이 그 소비를 늘려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드디어 팬데믹 영향 끝났고 예.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이 투자 관련주들에 비해서 못 올랐던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추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소비와 관련한 경기 민감주 앞으로 좀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